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1회 플래너스 클럽 필고 치는 전략, 획기적인 아이템, 스토리텔링 이벤트 기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이벤트 분야의 종사자분들, 사실 광고 기획사 쪽에 계시는 분들, 프로모션 관리자, AE,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획서, 제안서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흐름 라인의 구성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벤트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벤트 기획서에 대한 큰 흐름을 두고 보자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그냥 기획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서론에서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 이 기획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근거, 내용들이 담기게 되겠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 무엇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이벤트 기획서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전술로 펼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소 계획, 인원 업무 분담 계획, 스케줄 계획,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벤트 기획서는 사실상 앞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과 근거와 필요성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특징이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잘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기술 방법들을 오늘 알아보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벤트 기획서는 결국에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서 승부를 볼 것인가. 대부분 이벤트 종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이디어가 없어 죽겠습니다. 늘 이 돈 때문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돈 안 들면서 획기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만한 아이템이 뭐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런 최신 이벤트 혹은 프로모션, 마케팅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 사례 같은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고 치는 전략 플러스 획기적인 아이템,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그 스토리 라인에 대한 구성이라고 해서 제목을 잡아본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분야가 되게 다양하죠. 우리가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사건, 이슈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당 업무 분야가 되실 수도 있겠죠. 국제회의라든지 국가 컨퍼런스라든지 학술 이런 교육적인 회의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주최 회사들도 있겠고 세일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겠고 전시 기획 약간 이제 국제회의 쪽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발표회 런칭쇼 로드쇼 이런 어떤 비영리 자선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스포츠 에어리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공연, 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하나의 스팟 형태의 이벤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되게 분야는 다양하죠. 여러분들의 분야도 이 안에서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야마다 여러분들 이벤트 기획서라고 하는 건 다 통용된 폼,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폼이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서술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기본적인 공통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벤트 기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 그냥 이벤트 기획서만, 이 문서만 잘 쓰면 반드시 통과되는 것일까? 보통 특히나 이런 광고 분야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이벤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수주를 하려면 기획력, 아이디어, 아이템 능력, 이렇게 기획 능력만 뛰어나다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사전 작업을 용이하게 잘 해놓느냐. 우리가 그런 거에 따라서 프리젠테이션, 결국엔 최종 PT 하는 건 끝이지 시작이 아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레젠테이션 그 쇼 현장에서 모든 승패를 걸어서 거기에서 하나의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어떤 심사위원과 어떤 클라이언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과의 어떤 메이드 작업을 사전에 해놓는지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은 하나의 쇼가 될 수도 있다.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다. 물밑 작업을 잘 해놔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90%의 작업은 쇼가 아니라 물밑 작업에서 성사가 된다라는 말, 이미 기획자, 이미 영업 많이 하시는 분, 이미 제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술수? 정말 성공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행사를 내가 수많은 경쟁자 대비해서 따내려면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할지, 어떤 걸로 그 클라이언트 입장을 만족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정보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저도 광고 기획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큰 40억, 그러니까 크게 뭐 우리가 버젯으로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한 40억짜리 프로젝트를 두고서 저는 막연하게 새로 들어온 그 신입인데 회사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멀티로 일을 시키는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정말 5손가락에 꼽지 않은 이상해야 웬만한 프로모션 회사들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30인 뭐 중견기업, 이것도 거의 대기업 수준이에요. 그 업체 입장으로 보자면, 업계로 보자면. 거의 한 5명, 한 10명 이내, 한 뭐 2명에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 3명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역할이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멀티가 된 것처럼. 저도 신입사원의 입장으로 들어갔지만 명함은 팀장으로 파고 다녔고,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PT의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막 하나하나 물건 가지고 오는 게 되게 그 회사의 입장에선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정말 내가 기획서를 이렇게 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승부처가 어디일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한 40억 정도를 쓰니 뭐 대형 콘서트와 뭐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기획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공고를 낸 거죠. 한마디로 입찰 경쟁 PT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약간 뭣도 모르고 기회를 준다고 하길래 그 공고문을 보고 그 입찰 제안서 요건이나 양식에 맞춰서 굉장히 잘 나름대로 써갔다라고 하면서 주변의 칭찬들도 받으면서 써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습니다. 그냥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선정되어 있는 업체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뢰상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 의식적인 하나의 공식적인 그 경쟁을 붙여놓고 결국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그 주관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전혀 모르고 혼자 김치국을 마셨던 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럿 무너지고 여럿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정말 기획서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얼마만큼 메이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벤트에 대한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보다 숨겨져 있는 히든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캐치해내서 내가 이 판에서 이길 수 있는 판인지를 제대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정신으로 막 남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마치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내가 반드시 될 거인 거냐,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도 고갈되고 그 입찰 경쟁에 참여를 하려면 수많은 PT 그 인쇄 출력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뭐 여러분들 입찰 그 항목에 보면은 배점 기준표에 보면은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려면 시간 버려, 돈 버려, 이게 열의도 떨어져. 많은 것들을 한번 하게 되면 잃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판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가들은 이길 수 없는 판인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인지를 제대로 선택해서 낄 판이 아니면 안 끼는 것도 전략이다. 그냥 져줘라 라고 하는 것도 전략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판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획서로 승부 보기보다는 일단 사전 정보를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 기획서를 쓸 때도 하나의 방향이 돼줄 수 있는 게 이 사전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서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 그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행사를 왜 하느냐? 보통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돈 예산 주면 예산 떨어지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성의껏 해주면 된다. 재미있는 행사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기획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그냥 위탁받아가지고 재미있는 이벤트 진행해주는 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는 경쟁력이 앞으로도 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헤드 브레인 역할을 하시려면 우리가 아무리 위탁받는 이런 견적을 가지고서 행사만 해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 행사를 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회사에서 이 행사를 왜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지, 왜 이만큼의 비용을 지출을 하고 또 어떤 전략을 위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어필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캐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이죠. 마케팅에 대한 방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라인인 건데 행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마케팅,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건 마케팅의 앞선 일이 아니라 그 후발 작업이 되는 건데 마케팅의 목적만 제대로 알아도 이벤트의 방향성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타겟 고객이 누구냐, 타겟이 누구냐. 우리가 타겟이라고 한다면 염두해야 될 것이 실질적인 행사에 혜택을 받거나 그 행사를 알리는 타겟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타겟은 이런 타겟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누구를 구워 삶아야 하는지 이 행사를 하게끔 성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도 하나의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내가 구워 삶아야 되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워 삶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의 나한테는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3의 고객. 첫 번째는 행사의 타겟. 두 번째는 이 기획을 의뢰한 고객사, 그게 고객, 타겟. 세 번째 타겟은 우리 사장님. 네.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분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대사항. 이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클라이언트, 그 고객사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기대사항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 여러분들 이 기획서 쓰는 사람은 제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 행사는 뻑적지근하게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을 바꾸라고 하면 세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을 뒤 흔들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쩐이라고. 네.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클라이언트 입장은 꿈은 큰데 원하는 건 많은데 돈은 꼴랑 요거밖에 안 줘. 그것 때문에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자가 이런 거 하고 싶어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거나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입장, 내가 충분히 돈을 투자하겠다, 마진은 얼마만큼 남기겠다 라고 하는 비율을 잘 봐서 예산 안에서도 쪼개야 돼요. 예, 우리가 얼마만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 클라이언트 고객사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남김없이 투자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산 항목을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고객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사 정보. 이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브리핑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경쟁자가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어떤 거에 배점을 많이 주는지, 특히나 공시 입찰 같은 경우에는 RFP라고 해서 제안 요청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배점 기준이나 배점 항목들을 잘 뜯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메인 정보가 되겠죠. 이거는 드러나 있는 정보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될 숨겨져 있는 히든 정보들입니다. 자, PT 순번. 순서가 딱딱딱딱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그 입찰자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 내가 첫 방에 하느냐 끝순에 하느냐 첫 방에 할 때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끝순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한 명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PT를 또 듣는 경우가 돼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에 대한 앞에 설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그 끝에 여러분들이 PT를 하게 된다면 그 발표자는 전략적으로 앞에 했던 고루한 얘기들은 다 빼고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얘기들만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례 자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승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잘 되었던 선례,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해서 승부가 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례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행사 같은데 PT 입찰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라인을 일단 인맥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인맥을 잘 꿰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존에는 어떤 행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나, 혹시 기존에 했던 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진 않았나, 그 이번에 가장 중점 사항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좋은 선례가 있다면 달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됩니다. 선례 자료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거시적인 부분인데 행사의 견적이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것도 있어요. 이게 에어리어, 지역 활성화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그 당대의 힘엔, 한마디로 결정권자,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에어리어 마케팅의 지역 활성화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도지사, 이 청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키맨들이 내세웠던 공약,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 그리고 어떤 게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 그 정치가에 대한 유리한 정치가에 대한 공약, 그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때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이런 건 먹힐 확률이 높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히는 곳에 가서 제안서를 들이밀어야 먹히게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푸시해봐야 그냥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PT의 승률은 얼마인가? 70%, 나머지 30%. 여러분들 PT쇼, 한마디로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통해서 결과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PT의 결과는 90% 이상은 이미 나와 있다. 판은 짜져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런 머릿속에 감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감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PT에서도 정말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구나, 우리가 이번 PT에서는 이겼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PT의 승부수를 걸만하다라는 거죠. 저는 70% 이상의 사전 메이드 작업, 나머지 퍼포먼스, 이 부분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어떤 공시 입찰이라든지 입찰 경쟁에서 보여지는 프리젠테이션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 사전 정보 분석과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구워 삶아 놓느냐에 대한 작업은 심사위원이라든지 라인을 얼마나 끈끈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 고객사의 회사적인 측면이 있겠고 그 담당자가 원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관계를 형성해 놓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 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PT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분석을 통해서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도입부는 고객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메이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전 작업, 회사에게 이로운 방안,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실질적인 오너가 담당자가 아니라 그 중간에 걸쳐있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획기적인 기획안을 가지고서 이거 정말 진행하면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제시를 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그걸 굉장히 귀찮아해요. 왜? 회사는 좋은데 어쩌라고. 나한테는 일만 드는 짓인데 내가 이거 해서 뭘까 그렇게 좋냐고. 라고 해서 저한테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이걸 대놓고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은근히 요구하는 담당자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아니 굳이 내가 일을 버리지 않고서도 평탄하게 갈 수 있는데 괜히 이 일만 들어가지고 밤샘 작업도 해야 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또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계속 컨펌을 맡아줘야 되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되겠습니까? 하는 일도 많아 죽겠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끝선인 이 회사의 입장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 중간 결제자인 그 중간자가 의욕이 있으면 회사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자, 담당자를 또 구워 삶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담당자의 스타일과 기호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가지 분에 대한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안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적인 이미지만 보더라도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자, 첫 번째는 암묵적 의지형이다. 약간 머리가 새하얘지셔가지고 이분은 괜히 오더는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암묵적 지시형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편해요, 안 편해요? 오히려 까탈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를 든든하게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만 잘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뭐예요? 약간 깐깐해 보이죠? 이걸 바로 초기 관리형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런 경우가 가장 애매합니다. 정말 나를 든든하게 의지해줬던 암묵적 의지형 그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한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새로운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막 칼로 자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젊고 센치하면서 약간 시크하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뭘 봐요? 견적을 그냥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되게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세세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조목조목 지표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회사에서 대리나 과장급 정도가,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위에서 부딪히고 아래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에서 깨지고 아래에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으로서 사람을 살살 유도를 할 수 있는 칭찬 전략에 먹힐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반드시 칭찬으로 일관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에서는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막
되게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금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뭐가 안 먹히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순하게 칭찬으로 어쩜 이렇게 대리님은 이런 부분에서 월등 정말 실력은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이 트렌디하시고 정말 앞서가시는데요. 성견명이 있으시네요. 인사이트가 있으십니다.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련된 칭찬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고래를 춤추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노처녀 관리형.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통 대기업의 차장급 혹은 이제 약간 부장까지 가는 것도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치밀하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 남자들, 수많은 숱한 남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면서 정말 시크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예쁘장한 여자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쳐낼 거예요. 계속 심란하게 굴 거예요. 그랬을 때 노처녀 관리형은 꽃미남을 대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팩트 같은 걸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거라기보다도 감성에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성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정말 남자들 사이에서 잔다르크처럼 커왔기 때문에,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작은 여심 공략,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 그리고 약간 감성적인 터치, 이런 부분들에 무너지기 쉽고요. 마음을 이렇게 얻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관리형. 이 사람이 제일 애매한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이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저 끝에 있는 부류가 굉장히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회사에 위치가 있기도 하고요. 짬밥이 먹을 만큼 먹었고, 생각은 생각대로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고만고만 좀 했으면 좋겠고, 안정권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려는 것보다 그냥 묻어가면서도 성과를 대신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데,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일인 거죠, 한마디로.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원하지 않아. 대놓고는 원하지 않죠.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하면 뭘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뭐가 좋은데 괜히 일만 만드는 거 아닐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실행하면 되는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안 주면 서운해하고 주면 안 받는다 그러고 제일 애매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지금 요즘 사회는요, 이렇게 이렇게 공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챙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난 이런 거 절대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과박스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음료수 하나 챙겨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음료수 하나 챙겨가면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완전 개무시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일 민감하고 제일 어렵고 그 관리자를 응대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냥 굽신굽신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다 맞춰줬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정말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강단을 보이고 끌려갈 때는 끌려가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단을 또 보여줄 때가 있어야 얘가 정말 이 부분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냥 무조건 맞춤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노예를 만드는 길이고요. 그러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강단을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해서 정말 내가 끝을 보겠다. 이 행사에 대해서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열정도 있겠고
아, 얘가 정말 강단도 있고 승부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돈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사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 광고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대의 키포인트.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 PT를 할 때 가장 최후의 전략, 최대의 전략을 단가로 승부를 본다. 저렴하게. 이 경쟁업체보다 저렴하게. 또 클라이언트도 그걸 원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단가 굉장히 줄이다가 정말 행사 형편없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안전의식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싸게 위탁업체를 또 고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돌이켜서 보자면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싸게 하려다가 정말 많이 피를 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키맨들은 압니다.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처방전이냐. 말 그대로 그냥 의미 부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브랜드 재고, 호감도 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한테 궁극적으로 그 클라이언트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가 고객으로 모시는 소비자들한테 먹힐 수가 있는지,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인지 먹히는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을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스토리 라인?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 잘하겠습니다. 기부 마음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토리 라인은요, 불쌍하고 측은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제안의 방법은요, 앞에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시는 거죠. 도입부를 이렇게 형성하시는 겁니다. 이 행사를 안 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매출에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다. 뭔가 그 클라이언트사의 문제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잡으면서 이 행사가 바로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지금 당장 당신네 회사에 큰 문제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으로 푸는 게 가장 베스트. 그만큼 강력한 전략과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발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힐 수 있는 솔루션의 강점을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마치 이런 방식인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하면 더 좋다라는 논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 구조를 잡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하면 더 좋을걸, 하면 조금 더 어떤 베네핏이 있을걸,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 라인 구조를 잡는 거죠. 근데 3번째 가장 안 좋은 사례는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바로 앞전에 드렸던 것처럼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열정으로 합니다. 이런 무대뽀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 우리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린 열정으로 승부 본다라는 거. 그게 가장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마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지하철에 가보면 그런 노숙자들 많죠. 도와주고 싶어요? 네. 옛날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도와주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요즘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노숙자일까? 저 사람이 정말 가난할까? 네.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식 정말 측은지심이 드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경쟁력을 세우려면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있죠?
뭐가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천사가 보인다. 어떤 분은 천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5마리. 여러분들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을 보자면 찾아보고 좀 더 뜯어보면 이 지구본 안에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것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세부적인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디테일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마다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그 의뢰사의 입장에서 고객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의 돈을 벌어주고 싶지가 않다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뿐이라고. 그래서 내 목적으로만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뭐고 그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그 문제점이 뭔지를 봐야지만 전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오른쪽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조금 더 가까이 보게 되면 말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보이세요? 사람들마다의 관점은 다양하게 제각각입니다. 그 관점 사고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설득적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시각으로 크게 봐야 현황이 제대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뭐가 보여지시나요? 제가 강의 때마다 늘 이런 이미지를 잘 많이 살리는데 뭐 제안서나 기획서, 마케팅,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쓰는 이미지인데 한눈에 보게 되면 그냥 물을 주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포로와 아군과 적군인데 아군이 적군에게 물을 주고 있다. 휴머니즘. 긍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는 그 순간은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하나의 한 형태만 가려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게도 보지만 크게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돈이 되는 행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책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업에 종사를 하면서 그 이벤트 일에 대한 기획을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할 반드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이런 꼴인 거죠. 전체를 보여주지만 각사의 입장에 따라서 각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서 편파적인 혹은 조작적인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우리가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시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내가 이 이벤트를 기획하는 끝 그림은 뭐냐, 청사진은 뭐냐, 이걸 해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고객사가 얻을 수 있는 끝 방향성, 그림이 뭐냐를 끝을 그리고 기획을 한다. 이런 관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략가는요, 이긴 후에 이겨라, 이기는 판을 짜고 덤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승전 후 구전이라 라고 하는 그 손자병법에 있는 전략술의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획서를 쓴다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아이디어틱하게 쓰지 말고 먹히는 기획서를 써라. 누구에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먹히는 스토리 라인을 설계해라. 그들의 공감대를 자극시켜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이런 행사, 이런 좋은 행사, 이런 기발한, 이런 획기적인 돈 되는 행사 할 거니까 돈 내놔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뭐예요? 이 행사를 하는 건 그냥 돈을 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방향성대로 좋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획기적인,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전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상대방의 관심을 잡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뒤에는 제가 차별화 아이템 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요즘 한창 떠오르는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먹히는 아이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같이 좀 준비를 했는데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벤트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옛날에는 이벤트 하면 사람들한테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행위가 끝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보급되면서 정말 사람들은 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 확산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다라는 거죠. 입소문을 낸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입소문이 뭐 그렇게 위대하다, 위력적이다라고 생각 안 했지만 지금은 SNS,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엄청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개인 카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 미투데이는 이미 없고 또 뭐가 있죠? 카카오 스토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수단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알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즐거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고객이, 그 참여한 고객이 대신 이 행사에 대한 즐거움과 경험,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나의 프로모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선에서 우리는 행사했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일회성으로 끝나게 돼요. 왜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행사했는데 아웃풋이 뭐냐고,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고 이걸 늘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행사가 바로 돈 버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돈돈돈 거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도출을 해준다든지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승부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SIPS, 공감하고 확인하고 사람들은 참가하고 그 참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공유 확산한다. 왜?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양한 SNS 도구수단을 통해서 확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되게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해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T-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건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계단이 멜로디 로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음색이 있는 건반 계단으로 바뀌었죠. 건반 계단으로 바뀌었죠.
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의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많이 하죠. 근데 억지로 사람들한테 에스컬레이터에 앞에 막아놔가지고 이 시간대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하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혹은 뭐 표어 포스터에다가 뭐 계단을 훨씬 더 이용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피곤하고 지치고 일상생활에 스트레스에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계단을 선택할 수 있을까? 계단을 오르게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설계를 유도한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65%의 다양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자원은 어떻게 절약해야 될까? 자원 절약이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게끔 만들 수 있는 앞에 스토리 라인을 설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도 좋죠. 감성적인 마케팅으로 저기 나라에 있는 북극곰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아예 하루에 버려지는 정말 자원이 나무를 갉아먹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아직은 먼밀해지면 결국엔 나한테 해가 돌아오는 그런 팩트, 약간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어필을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면 바뀌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설계로 유도하시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사례가 또 있죠. 이건 비영리 단체의 사례인데, 우리가 EP 5개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광고 간판의 사례입니다. The rumble of your water would be my call. If you were the winter, I know I'd be the snow. Just as long as you were with me when the cold winds blow. All I want is you, will you be my bride? Take me by the hand and stand by my side. All I want is you, will you stay with me? Hold me in your arms and sway me like a sea. If you were a wink, I'd be a nod. 보통 가둬서 키우지 않는 돼지우리, 그러니까 자연과 벗삼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돼지들, 농장에서 스마트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면 돼지들한테 먹이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딱 던지는 모션으로 해가지고 그걸 감지해서 스마트폰에서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광고 간판으로 활용을 한 거죠. 네, 계속 보여드릴게요. Ocean, I'd learn to float. All I want is you, you be my bride. Take me by the hand and stand by my side. All I want is you, you stay with me. Hold me in your arms and sway me like a sea. 이것이야말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이 함께 동화가 돼서 그 광고에 참여를 해서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활동입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강제나 강요가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
뭐 우리가 SNS, 뭐 스마트폰의 기술, 모바일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움을 공감할 수 있고 경험을 선사할 수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공감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확산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고 하는 동기를 여러분들이 유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예전에 가장 우리 오래전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게 제일 보기가 좋지 않았던 사례라고 한다면 무슨 뭐 마트나 이런데 오픈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분들이 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막 춤을 추고 뭐 이렇게 나레이션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희귀했기 때문에 먹혔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이벤트는 많이 사라졌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먹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을 해 나가는 것도 이벤트.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으면서 혹은 조금 더 차별화된 형태로 선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맞춰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선점을 하려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기술이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아셔야 제대로 된 기획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저 봐드릴게요. 이 사례는 요즘에는 이제 펫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료회사인데 사료회사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조금 기니까 제가 한번 중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체크를 하게 되면 광고판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The message. Check in, snack out. Just check in at the location of the billboard at Foursquare, and the dog food comes out of the dispenser automatically. Plain and simple, without being the major, and no boring voucher. From now on, the dog commands the owner. Back there and check in again, pretty please. With this idea, it was easy to show the dog's high appreciation of the Granada Pet dog food to the owners. It's an easy way to introduce a new brand to the dog community. The engineering. Check in at the billboard at Foursquare. Our servers check every second at the Foursquare status and at the billboards. If there's a new check-in, our servers send a short message to the black box at the billboard, and the food dispenser opens for fresh Granada Pet dog food. Achievements. Hundreds of billboard visitors generate an additional demand of Granada Pet at the local pet stores, and also post their logins at Foursquare on Facebook. 자, 이 사례는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그 뒷부분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포스팅을 한 사례예요. 페이스북이나 자기의 개인 네트워크 사이트에다가 올린 사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입소문의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느냐, 그냥 알리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확산하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좀 획기적인 광고판의 사례인데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례도 좀 재미있는 사례가 되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획기적인 것에 그냥 감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뭔가 찍어서 올릴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것.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행위. 예, 그런 부분들을 광고 혹은 프로모션으로 기획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례들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런 사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연에 접목되는 사례인데 웃으면 웃는 만큼 그 미소를 기기가 포착을 해서 돈을 미리 사전에 받는 게 아니라 웃음만큼 내십시오라는 거예요. 좀 진정성으로 어필을 한 사례인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We fitted each seat with a facial recognition system that detects the smile and proposed the following deal to spectators. Entrance will be totally free. If the show produces no laughs, you don't pay anything. However, if you laugh, you have to pay for each smile. Each smile produced is worth 30 euro cents, something that in this day and age is quite a reasonable price. 이렇게 과금이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At the end of the show, the spectator could check their laughter account before paying and even share it on social networks. And so that no one would cry for having laughed more than they could afford, the maximum amount to pay was 80 laughs for 24 euros. The average price of the ticket increased by 6 euros. The system was covered by the main national media outlets, and this produced 35% more spectators. Each paper laugh show produced 28,000 euros more ticket money than was normally taken. Currently, the system is being copied in other theatres in Spain. A mobile phone app was created as a system of payment, and the first season ticket was launched for the number of laughs, not shows. We should also not write off the paper cry. 우는 만큼 과금이 될 수도 있겠고 욕한 만큼 과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정성으로 어필하겠다. 공연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정말 이 홍보글 아르바이트들이 작업을 하는 걸 통해서 막 이렇게 낚이게 되면은 이런 영화 혹은 이런 공연 정말 낚여서 봤다. 정말 나는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연을 기획하게 된다면은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연이나 이 콘서트, 뮤지컬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은 일례에 대한 아주 되게 소 사례들인데, 많지 않은 사례들인데, 대표적인 사례들만 보여드렸죠. 이런 사례들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런 획기적인 사례나 기발한 혹은 최신 사례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통 여러분들 기획자분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아이템 보물 창고 같은 데를 하나 알고 있어요. 자기만의 정보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처도 있습니다. 스토시 마케팅이라고 해서 치면은 이 스토시 마케팅 AD 팩토리라고 해서 블로그가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쭉 보여주는 최신 해외 마케팅 사례라든지 광고, 소셜 마케팅, 브랜딩 사례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좀 언어적인 해석이 안 되면 그 언어도 다 쉽게 풀어가지고 소개를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좀 참고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켓캐스트라고 해서 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요즘에 조금 트렌드, 기술적인 사회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 SNS 마케팅 쪽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진 사례라든지 최신 사례 동향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사이트, 그 중에서도 강의 자료 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수많은 사례를 담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개인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많은 참고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보통 시대의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은 또 하나의 기획자의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고 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고 있는데 나만 뒤에서 그냥 했던 거 그대로 울고 먹으면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 변화의 흐름에서는 그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혹은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지만 약간 선진화된 그리고 남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획을 하실 수가 있고 아이템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출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으로 중요한 파트가 남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벤트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제가 왜 앞에서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사전 정보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만큼 문서 쓰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승부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거는 수많은 입찰의 경쟁을 통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보자는 정말 삽질이에요. 사전에 메이드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앞에 사전 분석과 정보, 숨겨져 있는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파악하고 이게 끼어도 될 판인가, 우리의 승부수가 있는 판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파트는 스토리텔링 기획서 작성 및 실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하고 각 장표에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의 정체성 과연 어디쯤인가? 물론 이벤트는 시작이 아니라 거의 하반부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 산을 보자면 그 꼭대기가 하나의 목적,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큰 로직틀이 안에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그 아래로 마케팅은 또 뭐 가격, 상품, 장소,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이제 그 프로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파생돼가지고 세분화된 분야로 더 세분화해서 나오는 하반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클라이언트가 이미 우리가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짜져 있는 내용에서 그 후발부를 다룬다. 그러니까 하청만 받는다. 우리는 그냥 까라는 대로 까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마치 우리는 헤드를 다룰 수가 없다. 우리는 판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가시려면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아이템을 고려하시고 여러분들 아이템이 그런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한 것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돌고 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보셔야 될 건 왜 이런 컨셉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앞에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구성해서 먹히게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끝만 보는 게 아니라 첫 시작, 큰 그림, 산이라고 하는 큰 그림 그 끝의 목적, 이 마케팅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행사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마케팅의 목적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이 중간 과정에서의 뭔가 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너네들이 왜 굳이 이 쓰잘데기 없이 너네들은 행사만 잘하면 되는데 왜 끼어들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정말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만들기 싫어하는 클라이언트일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클라이언트라면 정말 이 회사는 단순하게 하청 대행 회사가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한테 좋은 조언자가 돼주는 회사구나. 그 회사를 여러분들 수많은 회사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돈 받는 대로 하고 돈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만 추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진정성 있게 우리는 정말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한테는 훨씬 더 어필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 있는데 그럼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서는 어떻게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앞전에서 군인의 모습,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전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한 장의 종이에다가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되게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스토리 라인이 전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장만 열심히 한 장만 완성도 있게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시간만 길어지거든요. 정말 문서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맥을 먼저 형성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 라인의 구조로 상대방한테 그 고객사한테 어필을 하면 먹힐까 안 먹힐까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 라인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면 90%의 문서 작업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토리 라인이 명확하면 그 스토리 라인에서 상대방을 먹힐 수 있는 키까지를 생각해낸다면 90% 작업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래요.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맥을 잡는 게 뭡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이벤트 기획서 살짝 갖다다가 얹혀놓고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보통 기획자들이 시간이 없고 지금 여력이 없을 때 바빠 죽겠을 때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획서로 통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먹히는 기획서를 쓰시려면 기존의 사례를 울거먹거나 잘된 사례를 짜집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그 행사에 맞는 목적과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컨셉과 전략을 잡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이벤트 기획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토리텔링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스토리텔링, 먹힐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구조가 어떤 맥락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타이틀 페이지 잡고 목적, 현황 쓰고 분석하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자는 끝부터 잡아요. 내가 어떤 걸로 어떤 전략으로 구워 삶아야지 이쪽에다 먹히겠다. 이 행사로 해야지만 우리 3대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사, 여러분들의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사의 실질적인 접점의 고객, 이 세 가지가 만족을 하려면 이 행사가 최적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컨셉, 전략부터 잡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 컨셉, 슬로건,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고객들한테 고객의 언어로 바꿔주는 그 작업이 들어가겠죠. 행사를 찰떡같이 잘 진행을 하려면 컨셉과 슬로건이 잘 고객의 입장에 맞게 잘 나와야 합니다. 이 앞전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반드시 이 전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는 이 전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장치를 앞에다가 건다라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설을 푼다라는 느낌인 건데 결국에는 귀결은 이쪽입니다. 앞에는 뭘 쓰셔야 되냐면 이걸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배경, 필요성, 근거를 담는 겁니다. 어떻게 잡느냐? 일단 이게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잡는 거죠. 그 타이틀, 목적, 상황, 배경, 그죠? 우리가 이제 고객사의 현황, 경쟁사의 현황, 소비자의 현황 잡고 묶어내고 여기서 슬라이드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네. 이 슬라이드 장표를 통해서 목적과 현황은 서로 너무나도 딴판이다. 목적은 되게 높은데 현황은 좋지 않다. 이게 바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행사를 해야만 하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이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끌어당기는 거죠. 어떤 쪽으로? 결국엔 내가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줌인, 끌어당기고 전략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무슨 작업이에요? 네. 줌아웃. 이제 이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IMC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통합 전략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벤트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한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에다가 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메인 이벤트, 서브 이벤트, 인력 운영, 조직도, 업무 분담, 이런 부분들 해서 세부, 스케줄, 장소 계획,
뭐 행사의 꽃은 도우미라고 하는 것처럼 도우미의 어떤 프로필, 뭐 예산, 위기관리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이 앞부분에 대한 스토리 전개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뒷부분에 대한 행사 계획의 구체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벤트를 다루시는 분들은 저 부분에 대한 구체화도 어려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난이도 있는 작업은 이거는 어쨌든 간 폼이 정해져 있어요. 웬만한 이벤트 문서 같은 거 보면 다 폼이 똑같습니다. 업무 분담 계획 뭐 어떻게 막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폼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들어가는 필요성에 대한 전개 방식은 늘 다릅니다. 누구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가 누구고 그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문제화하느냐에 따라서 늘 달라집니다. 이 앞부분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이 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대가 원하는 게 뭐고 문제화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벤트 기획서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지만은 이벤트 기획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앞부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클라이언트한테 제안서로 어필을 할 때는 일단 이 부분의 굉장한 구체화보다 이 부분으로 먼저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김치국 마시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운영 매뉴얼이 나와도 늦진 않습니다. 근데 먹힐 수 있겠느냐, 그 상대방의 관심을 캐치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줌인, 줌아웃 이렇게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나열이 됩니다. 네, 그거를 상반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가로 형태로 나왔다면 세로 형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일단 전략부터 세운다. 그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고 그 클라이언트의 그 고객사나 고객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 이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 솔루션. 저는 이걸 그냥 행사, 이벤트라고 보지 않고 솔루션,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고 국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정당한 행위에 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이벤트가 아니라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게 바로 행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와 접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 타이틀, 골, 목표, 배경을 이렇게 잡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쟁사의 현황, 자사의 현황, 고객사의 현황, 소비자의 현황 이렇게 해서 3대에 대한 그 현황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 3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줌인, 우리 이벤트,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죠. 고객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강점을 어필해도 좋고 혹은 이런 걸 통해서 이 고객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강점, 기술을 여기에서 SWOT 분석이라고 해서 SWOT, 강점, 약점, 기회요소, 위험요소, 강점과 기회요소를 살려서 전략을 내세운다라고 하면서 썰을 만들어 내셔도 좋습니다. 전략, 네. 액션 플랜, 실행 계획. 액션 플랜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체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스케줄 계획인 거죠. 뭐 무얼 해야 되고 인력 업무 분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행사에 대한 장소 계획이나 일정 계획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는 뭘 해줘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는 뭘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업무 분담 체계라든지 되게 구체적인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체크리스트와 같은 이런 폼들이 있습니다. 이건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줄, 네, 버젯, 예산, 견적. 어떤 클라이언트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으니까 기대할 부분이 없으니까 견적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의외적으로 많은데 이게 현실인데 앞 내용이 끌리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먹었길래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어차피 이런 거 다 쓸데없고 버젯만 본다. 그러니까 견적만 본다라고 얘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문제인가? 정말 내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한 장 한 장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된 페이지로 언급을 하자면은, 자, 아까 제가 앞에 들어가는 현황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행사가, 이 이벤트사가 솔루션이 될 수 있게끔 앞에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느냐. 이 행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통은 3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가장 베스트 스토리 라인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그 상대방한테 먹히게끔 설명을 하시겠어요? 어떤 걸 가지고? 보통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게 사례입니다. 사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견해라는 거죠. 왜? 이 행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저를 믿으세요. 라는 것보다도 이 행사의 버젯이나 이런 견적이 엄청 크게 되면은 이 한 사람만, 이 발표자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업계에 정말 연록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훨씬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돼줍니다. 25%고요. 마지막 다수의 견해, 이걸 가지고 통계 자료, 리서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25%나 차지해요. 보통 이런 종류의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그 전략에 힘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사례, 인용, 견해, 데이터, 통계 자료. 그래서 신뢰성을 더 크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로 그 상대방을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그 라인, 그 과정들이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한마디로 이제 그 행사의 개요는 마치 OW3H라고 하는 생각으로 개요 페이지를 잡을 것, 한 장의 전체 숲이 보여질 수 있는 페이지로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요 페이지는 어디서 나와요? 전략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나오게 되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이 전략을 잡는 겁니다. 대략 클라이언트가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문제화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야겠군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잡게 되면 이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설과 뒤에 후반부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액션 플랜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의 전체 총괄적인 개요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6하 원칙에 대한 개념인데 2H가 더 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who, where, what, when, why, how to, how much, how long 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들을 낱낱하게 체크리스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적어놓은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페브리지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이제 대표적인 사례의 페이지를 잡아놓은 건데 타이틀, 타겟, when, purpose, place, program 해서 이런 식의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개요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벤트 기획 혹은 매뉴얼에서 빠지면 안 될 것이 업무 분담표, 추진 일정표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본사, 영업 지점, 대행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주관사, 주최사, 대행사, 본사 각각의 어떤 그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입장들에서 해줘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리스트처럼 분담을 해준다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 야 언제 뭐가 시작돼? 나는 뭘 해줘야 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야? 이걸 수시로 때때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표를 하나 작성해 놓으면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언제 며칠 날짜, 디데이 며칠 날짜 이거 체크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는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기획비라든지 뭐 아이디어비 이런 부분, 뭐 디자인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클라이언트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이윤을 녹여놔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녹여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합계 대행료가 있겠지만 이것만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건비에서도 가끔 장소 세팅비, 뭐 장소비, 뭐 치장비, 뭐 운영비 이런 데서도 약간 녹여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진율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뭔가 청렴하게끔 뭔가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명명백백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칼같이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쳐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견적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자. 인터넷에서 걸릴 만한 비용은 쿨하게 쓰자. 네, 최대한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만들자. 세부 항목을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인건비, 이용료, 구입비, 운영비, 뭐 스텝비, 뭐 숙박비 이런 식의 큰 항목을 잡아서 세부 하위 카테고리를 잡아서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바뀔 만한 요소 그리고 견적서에 자신이 없으면 시세의 차익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 당구장 표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이걸로 고객하게 되면 아무리 나중에 상황이 변동되고 추가가 되더라도 추가 예산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기는 가능하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디자인 기획비, 행사 기획비는 기획비,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는 비용은 넣되 빼자라고 하는 게 대놓고 넣지 말고 부분별로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잘 알아서 끼워 넣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견적서는 사례를 많이 보시게 되시면 견적이 대략 얼마다, 얼마에 측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무료로 섬심 쓰는 항목, 그래서 우리 대행사를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하더라도 비용에서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시스템 지원이라든지 음성 지원이라든지 뭐 트러스 뭐 이런 설치 같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대행사가 짱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관리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벤트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선 이 행사가 망가지면 갑자기 비가 안 온다라고 했는데 비가 오면 태풍이 불면 천재지변이 생기면 과연 너는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니? 이런 돌발 변수가 있었을 경우엔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어찌 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해봤던 업체, 무리수가 없는 업체, 경험이 많은 업체,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던 업체들만 계속 이렇게 선양적으로 그 업체만 잘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를 얻고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이런 돌발 변수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한테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요. 업체 경험 및 노하우 어필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프로를 만드는 건 한 끗 차이예요. 이 행사에 대해서 기획만 하는 건 프로가 아니라 그리고 결국에 행사를 수주를 받아내는 사람이 사장님의 역할도 아니에요. 행사를 처리해내는 게 기획자의 능력이 아니라요. 행사를 없는 행사, 생각지도 않았던 행사를 만들어내는 게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실현함으로써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획자가 모든 책임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획서를 만드실 때는
디자인 이벤트 기획서는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멋지고 막 정성을 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막 디자인으로 승부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디자인이 핵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핵이라고. 가끔 주와 부를 헷갈려 하시면서 부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껍질이 화려할수록 내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핵심은 내용에 있습니다. 전략 스토리텔링을 연습해라. 이 전략 스토리텔링이란 우리 입장에서 이거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먹힐 만한 스토리 라인인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픈된 관점으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라.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써먹었던 방식은 한 번에 우울한 개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흐름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이 이벤트 홍보 대상자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마케팅에 대한 트렌드, 홍보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 스스로 혼자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사내 사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클라이언트와 공유를 해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그 업체 속에서는 하나의 장사꾼이 나한테 이 정보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업계 동향, 마케팅의 이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 트렌드를 다루는 자료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팸이 아니라 계속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언급하면서 우리 회사를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획자는 윈윈으로 유도한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랬죠? 네.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건 당신네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그 행사다라고 하는 윈윈. 우리도 좋고 당신네 회사도 당연히 좋아야 하는 윈윈의 관계를 성립해야 됩니다. 나를 찾게끔 찾도록 설계하라. 제가 이벤트 회사에 있었을 때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 위치가 바뀐 건 그냥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나 기획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늘 제가 굽신굽신 거려야지만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한 건이라도 더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경쟁력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업계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커리어나 전문성을 알릴수록 클라이언트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지 내가 찾아간다고 절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한 건 줄까? 너는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노예 근성을 여러분들이 심어주게끔 그 클라이언트한테 심어주게끔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동등한 윈윈에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 협력,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365일 이벤트가 계속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발성의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끊임없는 행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설계를 하시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기획서는 결국에는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잡고 스토리 라인이 먹히냐에 따라서 운영 매뉴얼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운영 계획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라는 것보다 어떻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홀릴 것이고 움직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에 대한 전개를 언제나 고심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아시려면 우리 회사의 목적만 보시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뭘 원할까? 언제나 클라이언트를 연구하시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기회로 포착하시는 그런 관심을 두시게 되시면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